매매 유형별 양도세 신고 필요 서류. 매매 유형별 양도세 신고 필요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이. 2010년하고 뭐 내용상으로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필요 서류, 즉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챙겨야 될 서류가 이게 필요성이 좀 높아졌죠. 왜 그러냐면 전 시간에 저희가 강의한 내용 중에 양도세 계산 흐름도 이거 강의할 때 뭐를 했냐면 핵심적으로 양도가액은 고정이다. 판 금액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양도가액이 10억인데 샀을 때의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은 왔다 갔다 한다. 물론 당연히 취득가액은 확인된 서류에 의해서 하겠지만 취득가액을 잘 모를 때에는 환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환산을 하게 되면 실제 5억에 샀어도 환산가액이 6억이 될 수 있고 7억이 될 수 있고 8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엎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경비를 그동안에는 이 환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3%라고 해서 계산공제 3%라고 딱 금액이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증빙서류에 의해서, 즉 오늘 공부하는 교재에 있는 이런 필요서류에 의해서 증빙서류, 필요서류 이런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학년까지는 3%였는데 실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필요 경비가 5천만 원이 되더라.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4천만 원을 더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실제 필요 경비라는 것이 환산을 하든 쌍방실가를 하든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가지고 나 5천만 원 썼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전 시간에 필요 경비 항목은 공부했는데 어떤 서류들을 실전에서 챙겨야 될 거냐는 별도의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유형별로 거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거래할 때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하고 필요경비영수증하고 관련 공부. 그 하단에 이제 관련 공부라는 거는 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입니다. 이 공부는 안 붙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첨부를 안 하더라도 뭐 신고의 효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서류들을 다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고요. 기타 필요경비 항목이 여러분들이 좀 세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서류가 신고서 작성비용 영수증, 법무수수료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인테리어, 그 다음에 설비비, 컨설팅 받았으면 컨설팅 영수증. 그 위에도 기타 많이 일단 있을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금 기타 필요경비는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중개 경우의 수가 중개 수수료를 가져왔는데 영수증을 실제로 중개 수수료를 줬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쌍방합의로 썼어. 공제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실질과세 원칙으로 보면은 중개업자가 도장을 안 찍었어도 실제 돈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면 공제를 해줘야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중개업자한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돌아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을 줬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유 때문에 중개업자가 사인을 안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신고를 해서 우리 하면은 공제받을 수는 있겠죠. 그 대신 그 중개업자는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개업법에서 엄청나게 큰 과실이거든요. 수수료를 받았는데 자기가 도장을 안 찍은 거는 또 세무상으로도 소득신고 누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쌍방 간에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는데 법상으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중개수수료. 또 하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에는 중개업자 도장이 찍히고 뒤에 확인원이라고 그러나요? 중개사실 중개법에서 확인원 있죠. 거기에 보면 각종 항목을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그 항목 중에는 중개수수료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다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영수증은 못 가져왔어. 그럼 그것만 가지고 공제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금액은 법정 수수료만 거기다 딱 적거든요. 나중에 거래 끝나고 돈을 줄 때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못했다. 그랬을 때는 그 중개수수료 부분은 공제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굳이 본인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그거 받기 위해서 없어진 부동산 찾으러 산 위로 강으로 바다로 다닐 거 없어요. 그냥 그 뒤에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그 중개사실 확인원인가 뭐 그거에 있는 그 영수증 금액만 공제하면 돼. 근데 나는 이거보다 더 줬다. 그걸 다 공제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 업자 찾아가지고 영수증 해오셔야 돼. 그 영수증 서식은 꼭 중개수수료 법정 서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법무수수료에서의 얘기인데 법무수수료를 영수증을 딱 보면은 채권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요. 채권 부분이. 이게 쫙 있습니다. 법무수수료 항목 중에서 제일 큰 게 채권이야. 다른 거는 다 짜잘해요. 뭐 인치대, 정치대, 뭐 보수료. 근데 채권은 금액이 커요. 근데 일반적인 거래 행태상 이 채권이 어떻게 거래가 돼요? 100만 원이다. 그럼 실제 100만 원을 주고 채권을 삽니까? 할인을 하잖아요. 근데 깡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할인을 해가지고 할인료만 지급하고 말아요.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채권 구입했다가 할인료를 해서 없애주는데 할인료는 지급을 했어요. 첫 번째 안, 채권 전체 금액 공제받으면 더할 나위 없고 두 번째, 할인료라도 나는 공제를 받겠다. 법무사한테 준 할인료, 영수증 받아놨다. 세 번째, 아예 다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이 등기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 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첫째, 국세청에서 나온 유권 해석으로는요, 이 채권을 실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채권 금액을 실제로 돈을 줘서 채권을 구입했다면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죠. 근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런 행태가 없고 할인료만 나갑니다. 그래서 할인료 공제를 해줄 거냐 말 거냐인데 기존에 보수적으로 국세청은 할인료 공제를 안 해줬어요. 할인료는 법무사하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공제받으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공식적으로 할인했다고 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할인료를 공제를 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 정도는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돈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나갔잖아. 그래서 굳이 은행에 그런 어떤 공적인 영수증이 없더라도 할인료 정도는 그냥 해줍니다. 실무상에서. 법률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금액으로 유권 해석은 있어요. 은행에서 실제로 받은 거. 세 번째, 이렇게 법무사를 안 통하고 본인이 직접 등기할 때는 꼭 은행에 가서 은행 채권 할인료 영수증을 받아오세요.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채권도 직접 사야 되고 합법적으로 그 채권 산 금액을 은행 가서 할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금융기관 할인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에서 공제할 때 요놈의 할인료 부분, 채권가, 인테리어 영수증 부분은 뭐 전 시간에 얘기한 것 같고요. 세무 수수료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안 들어갔던 게 요새는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 특례 9억 이하는 사실상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냥 비과세가 되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비과세 특례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례는 뭐냐면 일시적인 2주택이라든지 뭐 농어촌 주택과 뭐 있다든지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비과세 특례 조항이. 무슨 뭐 해외로 출국해가지고 국내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또 1년 정도를 집에서 살았는데 2년을 못 채웠어요. 근데 근무 중에 뭐 직장 발령이 나가지고 지방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든지 등등 기타 이래가지고 혼인으로 인한 합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례라고 하는데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 현장에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까 비과세 특례 맞아. 확실해. 가장 대표되는 게 2주택 특례예요. 집이 두 채인 상태에서 팔았는데
나머지 한 차례 산 지가 2년이 안 됐어.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팔으면은 일시적인 이주택이라 해서 무조건 비과세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비과세라고 그래. 원칙은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특례는 말 그대로 특례니까 세무서에서 볼 때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조사해보고 결정할 일이야. 알아보고 해줘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인데 신고 안 하면 세무서는 일단 고지발부 한다. 이렇게 알려야 돼. 특례라고 만드는 이유가 그거야. 특별한 예니까 이거는 당신이 특별한 예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입증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그런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몇 달 있다가 세무서에서 오라 가라 서류 가져와라. 물론 나중에라도 서류를 다 갖다 주고 입증이 되면 세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마음고생은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돈 10만 원 아끼지 말고 관련 서류 딱 붙여서 비과세 특례 신고를 하시라고. 그래야 세무서에서도 특례 신고서가 들어오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2주택인데 비과세로 신고했구나 하고 그냥 없애주고 더 이상 물어볼 거 있어도 웬만하면 덮어버리지. 이제 그런 거 자체를 안 해서 오라 가라 이래버리면 괜히 없던 것마저 밝혀지면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특례 신고하는 게 좋다. 지가 얘기는 신고 안 하면 세금 나온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뿐이지 확실한 내용 같으면 나중에 비과세 해주긴 합니다만은 신고를 해놓으면 좋다는 거고요. 고가주택 9억을 초과했던 금액은 무조건 세금이 나오니까 신고를 해야죠. 고가주택은 세금 계산이 필요하니까 서류를 다 갖춰서 신고하셔야 되고,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양도계약서입니다.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 편에서 따로 공부하시겠지만 입주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죠. 기존에 뭐 빌라나 다세대가 있던 것이 관리 처분이 나면 허물어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파는 걸 입주권 양도라고 그래. 그러면 재개발 편에서 따로 공부하시겠지만 이때에 평가액이 나오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일반 분양가 내듯이 내는데 이거를 분담금이나 청산금이라는 용어로 써서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총 추가로 내야 될 추가 부담금이 3억이었어. 근데 중간에 팔으니까 1억 5천을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가 돼.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이 건물 가격하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거는 합쳐니까 이건 한 2억 정도의 원가가 있었고 요거 중간에 낸 거 1억 5천 정도의 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1억 정도 더 받아. 그러면 실제로는 2억, 3억, 4억, 5천에 거래하는 거예요. 남은 분담금 1억 5천 남아있어요. 그럼 2억, 3억, 1억 프리미엄, 1억 5천 분담금 들어간 거. 그러니까 3억 5천이 원가고 1억 받아서 4억 5천에 계약서 쓰면은 실제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계약서가 써질까? 안 써져요. 어떻게 써지느냐? 요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요 1억 5천 분담금을 여기다 합산해버려요. 합산한다고. 그래가지고 4억 5천이 아니라 6억 이렇게 써놔요. 계약서 총액이. 그래서 조합원 양도계약서를 지가 이렇게 되게 보면 지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의로 많이 하니까 6억으로 되어 있는데 돈은 4억 5천 오고 간 거예요. 이러면 누가 좋았죠? 이렇게 쓰면 누가 좋아? 머릿속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개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걸로 수수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눈에는 딱 띄어요. 보기 좋은 게. 왜? 평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에 대한 금액 얼마. 그 다음에 이 시점에 나온 조합원 분양계약서상에 분양가 총액이 딱 있거든. 3억. 프리미엄 얼마. 그리고 6억이라고 쓰고 특약사항에 뭐라면 잔금은 미지급한 청산금을 매수인이 뭐 승계하기로 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4억 5천만 오가도 1억 5천은 승계받아서 나중에 매수인이 내는 거니까 계약서가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세금 계산해야 돼. 그럼 세금 계산할 때는 이건 4억 5천으로 양도가를 계산해야 돼. 1억 5천은 아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가지고 중간에 또 팔아. 이게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할 때는 아주 계산사가 복잡해지는데 이런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잘 보고 양도가를 판정하는데
그냥 대뜸 계약서에 총액 가지고 신고 떨렁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자기가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준 금액만 뽑아서 매매계약서에 얼마로 됐든지 간에 그것만 뽑아서 양도가액에 넣어서 계산해야지 이 금액을 높이 쓰면 쓸수록 본인한테는 훨씬 손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억이라고 양도가액을 잡으면 아직 돈이 안 들어간 1억 5천도 필요경비에 넣어야 돼요. 미납 정산금 이래가지고 넣어서 빼가지고 차액은 똑같이 만들어야 돼. 차액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1, 2, 3, 4, 5, 6 쭉 나오는 것 중에 8번 재개발조합원 입주권 항목에서 8번입니다.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국공유지 매수계약서하고 9번 토지 연부이자 영수증.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없어가지고 세금 조금 똑같은 거 팔더라도 더 내는 건 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편에 사실은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는 하는데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서만 나오는 경우예요. 재개발 지역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산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무허가 산동네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봉천동이나 신림동 이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산동네에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는 서울의 난곡 재개발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관악산 무슨 휴먼시험가 해가지고 아주 동네가 아주 별장처럼 멋있는 동네로 바뀌었는데 관악산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산동네에 따닥따닥 집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집들을 털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건데 문제는 이 따닥따닥 지어 붙어 있는 주택은 건물은 무허가 주택이고 대개 대단지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조그만 데는 안 그래도. 토지는 국유지나 시유지예요. 서울 같으면 거의 산림청 땅이에요. 이런 땅들. 이런 것들이 산이기 때문에 산동네 재개발은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산림청 국유지 땅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은 무허가 주택은 그래도 무허가든 뭐든 이거는 소유권이 있는 주택이니까 이 주택을 사는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 주택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중개업소에서 재개발이 진행될 때 거래는 요거를 거래하는 거예요. 땅은 산림청 땅이니까 자기들이 거래할 수가 없어. 근데 요거를 거래하면은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권리거든요. 이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나라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의 순수한 가치로만 따지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주택이 1억, 2억에 거래가 되는 거야. 그 나머지 붙어있는 프리미엄 9천만 원, 1억 9천, 2억 하는 것들은 요 땅에 대한 점유권, 권리야. 요 주택, 무허가 주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재개발되면 부셔지는 거니까. 이게 주택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반 시장에서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분이 얼마나 지냐 그거에 따라 가격이 왔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세법상 보면은 자 이제 문제는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 사람한테 원가 계산을 할 때 처음에 종전주택 이 무허가 주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은 프리미엄 값이죠. 이 건물값은 아니죠. 그렇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조합원인 무허가 주택을 자기가 승계를 받고 살 때에 프리미엄까지 붙여가지고 1억 이렇게 주고 삽니다. 그럼 일단 1억은 매매계약서가 있는 거죠. 근데 땅은 자기 게 아니야. 그럼 이게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땅을 재개발에 들려면 조합원 명의로 다 명도를 해줘야 돼요. 나라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어요. 나라 땅에다가 건설회사가 와서 땅 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를 이 조합원들한테,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다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명의 변경을. 근데 나라가 돈도 안 받고 줄 수는 없잖아. 국가도 장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산림청 국유지 소유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양도 취득 시기 조견표 공부할 때 잠깐 얘기한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시세로 따져봤더니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 보고 1억 내고 사가. 이게 정답이에요. 한림청에서. 이거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재개발 권리를 가지려면 1억 내고 일시불 내고 돈 내면은 바로 쪼개가지고 지분 변경해 줄게. 이게 답입니다. 관리 처분이 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관리 처분. 그래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재개발의 본질을 보면 뭐냐면 산동네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 1억이 어디 있어요. 그 땅 살 돈 있으면 진작에 샀지.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난국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난국 원주민들은 다 떠났어요. 그분들은 이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봐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봐주냐면 그럼 한 번에 내지 말고 나눠서 내라는 거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3년 걸리니까 3년 동안 나눠서 매월 얼마씩 쪼개서 푼돈으로 내도 조금씩 내라. 그래서 1억인데 3년을 쪼갰더니 뭐 쉽게 얘기해서 9천만 원으로 해서 하여튼 1억인데 뭐 얼마가 나왔는데 3년을 쪼갰더니 월 100만 원씩이더라. 그냥 그렇게 합시다. 평균 가격이. 근데 이렇게 딱 안 분해서 100만 원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원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가 붙어. 이자 놀이를 국가가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1억 중에서 100만 원 제외한 원금 100만 원 뺀 얼마? 9,9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 두 번째는 200만 원 원금 상환했으니까 9,800에 대한 이자가 붙어. 이게 1,000만 원씩 깐다고 그러면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 7천만 원의 이자가 붙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자는 작아지겠죠? 네. 그런데 매번 이자를 내게 돼 있다. 원금 플러스. 이게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할 때 연부이자 영수, 연부이자라고 그래. 연부이자. 이걸 연부이자라고 그래. 원금 말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국유지를 자기한테 넘어올 때 방금 얘기한 할부 조건부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요. 이 땅은 1억이다. 그래 할부 조건으로 넘겨주마. 이래가지고 그거는 서류가 딱 나타나요. 토지가.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1억, 2억이 원가라는 것을 우리가 비용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돈을 아직 안 냈지만 계속 내고 있는 도중이지만 매매계약서가 관리처분 시점에 작성되기 때문에 토지 원가 1억을 계산을 해준다고. 근데 이 이자가 장난이 아니야. 제가 지금 1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연부이자가 다 합쳐보면 장난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재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팔러 오실 때 이 이자 영수증 좀 가져와 봐요. 그러면 없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다니까. 이자는 따로 내거든. 자, 3년에 걸쳐서 찔끔 냈어요. 고지 나올 때보다 내고 또 어떻게 온라인도 내고 영수증도 뭐 이상하지. 그게 요때 낼 때 팔러 오면은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개발 다 끝난 다음에 3, 4년 있다 팔고 와요. 그럼 이 연부이자 영수증 좀 가져오라고. 근데 이 금액이 꽤 장난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1억이라고 했지만 토지대금 불화금액이 몇 억씩 됩니다. 그것을 2, 3년에 걸쳐서 갚았잖아요. 그 이자가 꽤 커요. 그러면 그 이자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느냐, 원래 연부이자를. 연체이자는 안 해줘요. 그러나 이러같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재개발될 때 연부이자는 다 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 가진 사람을 지가 못 봤어요. 돈 낸 영수증.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하면 중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시라고 내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분 있고, 아이고, 귀찮아, 그냥 합시다 하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방법 좀 알려주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3년 전, 4년 전 재개발했던 이 관할 구청 주택가를 찾아갑니다. 주택가를 찾아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겠죠. 뭘 박스를 하나 들고 가야 돼요. 음료수 박스도 뭐 어디 시원찮은 바카스 이런 거 말고 먹으면 힘이 번쩍번쩍 난다는 자연강장제 뭐 이런 거를 좀 들고 가서 주택가 담당자한테 싹 갖다 주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게 공무사 민원실에서 신청해서 나오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이게 민원실에서 백날 얘기해요. 소용없어. 3층 주택가로 올라가가지고 주택가 담당자 옆에 앉아가지고 3년 전에 그 재개발한 거기 나 누군데 재개발 조합원이었었는데 그거 좀
이장 봅시다 하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은 서류에 연부이자 며칠 날 들어오고 뭐하고 관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소인이라고 그래. 그걸 복사를 한번 해주셔. 그럼 해줘요? 해준다고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그거를 붙이면 따로 개별 영수증이 3년치 없더라도 한 20장 없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 그럼 그거 합격한 걸로 그냥 공제하면 합법적으로 세무서에서도 필요금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거 하나 수고하고 자연강장제 한 박스 들고 갔다 오면 세금 500~6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재개발. 근데 그걸 나보고 직접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그걸 하겠냐고. 방법을 다 알려주는데. 네. 사모님들은 잘 해와요. 잘 해오시는데 전화를 많이 하지. 그럼 주택가에 가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주택가 가서 전화해. 그 옆에 앉아서. 그럼 나보고 주택가 직원으로 싸우란 얘기요. 뭐요? 참. 그런 것들의 의미가 이 매매 유형별 양도청구 필요서류고요. 금년에 실익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금년에는 환산할 때에도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을 환산하면 이런 거를 아무리 뭉탱이로 갖고 와도 한 장도 공제를 못 해줬다는 거야. 근데 2011년 이후에는 이제는 환산해도 이런 서류만 있으면 다 공제되니까 이제 챙기는 사람이 절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그냥 증여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 그 부분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공부하시겠지만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어떤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줘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줍니다. 근데 이건 증여란 말이에요. 돈 안 받고 그냥 주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통째로 그냥 줄 때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증여예요.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증여라는 거는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해. 세금을 매기려면. 양도세라는 것도 얼마에 팔았다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계산을 하면 숫자가 나와야 돼. 숫자. 근데 증여에는 본질적으로 공짜로 준 거니까 숫자가 제로야. 그럼 세금도 제로기 때문에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속 터지지. 그냥 공짜로 줬으니까 공짜로 가면 얼마나 좋아. 0으로 왔으니까 0이다 이러면 좋은데 세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공짜로 갔더라도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때려버리려고 하는 게 세금.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냐 하고 매기는 게 평가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가를 내서 우리가 매기는데 증여에서는 이 평가가 이제 절세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이거를 평가를 했더니 이게 5억짜리더라. 그럼 이제 5억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일반적인 증여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는 이 증여 계약서만 있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돼요. 증여계약서는 개인끼리 쓴 계약서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개인끼리 증여계약했다고 써놓고 그걸로 붙여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증여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증여 등기를 할 때 증여계약서를 법무사가 만듭니다. 거기에 금액이 있느냐? 없죠. 법무사가 만드는 증여계약서에는 금액이 없어요. 증여는 무상이니까. 그래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것만 있는 거예요. 무슨 건물을. 그 증여계약서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를 알아야 친족공제를 해주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했는지 와이프한테 했는지 사촌한테 했는지 이 관계를 입증한 서류가 있어야 돼. 그 관계를 입증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는 서류예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지금 거기다 일반 증여 밑에 지금 써놓진 않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를 해 놓으십시오. 두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호적등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증여는 그것만 있으면 끝. 근데 이 집을 주는데 이게 5억짜리 집인데 여기에 전세가 있더라. 전세가 3억이더라. 그러면 이런 증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야, 5억으로 통으로 증여하면서 세금 내려니까 증여세 세율은 50%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크더라. 그래서 세금이 너무 아프다.
근데 하긴 해야 된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담부 증여라는 방식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이 집밖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냥 증여하면은 5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기 때문에 5억까지가 지금 20%죠? 네, 그럼 250 1억 원이고 1,000만 원 노진공제하니까 거의 9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돼요. 이분. 네. 이게 증여세는 이 금액이 높으면 반까지 뚝 잘라서 세금으로 다 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부담부 증여를 하셔 이래.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부채를 끼는 거예요. 이런 채무를. 근데 전세금 3억은 누가 가져갔어? 이 사람이 가져갔지. 아버지가 일단. 증여하기 전에 전세 났으면 아버지가 집주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가져간 상태에서 아들한테 증여하면 이 집의 가치가 5억짜리요. 5억짜리야? 얼마짜리야? 3억 전세금 빼가면 2억짜리밖에 안 되잖아. 이 아들은 전세 3억을 지가 줘야 하잖아. 집주인 바뀌었으니까. 아버지가 가져가서 썼어. 자그마한 원한테. 그걸 주겠냐고. 2억 준 것만 해도 너 감지독죄 이래버리지. 3억 전세금은 네가 갚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부담부증이에요. 빚을 끼고 주는 게. 부동산을 줄 때 통으로 그냥 이게 10억짜리니까 줄 테니까 갖다 써. 팔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면은 그냥 일반적인데 은행 대출금이 끼어 있다든지 전세금이 끼어 있다든지 누구 줄 채무가 있다든지 근데 그 돈은 다 자기가 갖다 썼어. 빚이 있는 건 자기가 다 빌려 쓴 거야. 은행 돈도. 그리고 그것을 갚고 줘야 되는데 안 갚고 그냥 주면은 자기가 갚아야지. 담보대출로 받았으면. 그래서 이런 거를 부담을 그러니까 줄 때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안 주고 부담을 준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이럴 때에는 서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여계약서고 가족관계 등록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돼. 2억에 대한 증여세는 계산해서 아들이 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야. 자, 아버지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기 3억 가져갔죠? 그리고 아들한테 그냥 공짜로 줬죠? 근데 3억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팔은 거야. 3억을 현재 챙겼잖아. 3억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판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양도세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 양도세 계산 서류가 같이 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 관련 서류인 증여계약서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만 있으면 되겠지 이러고 이거는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 서류를 가져와야 계산을 해서 되지. 그러니까 양도 관련 서류를 가져오려면 이 집에 대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다 가져와야 돼요. 몽땅 다. 그래서 증여했는데 왜 옛날 산 계약서를 가져오랍니까? 이러고 전화하면은 이거를 설명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굳이 따지는 분이 있어. 찾으려면은 어디 창고방에 가서 한참 뒤져 그거 없이 안 될까요? 그럼 세금 내시든지 알았어요. 찾아올게.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버지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제로가 되죠. 비과세 제로. 그러면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돼. 근데 이 작업을 안 하고 5억짜리 통째로 그냥 넘겼다. 그럼 5억에 대한 증여세 내는 거죠. 그러면 숫자로만 볼 때 거의 1억 가까이 낼 거를 2억에 대한 증여세 내면 3천만 원이면 끝. 그러면은 6천만 원이 세이브 된 거죠. 이런 것을 사전에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증여를 하는 이런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꼭 이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양도세하고 증여세 두 개를 합쳐봤더니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계산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 재건축 아파트도 그런 개념에서 토지 연부 이자 영수증 이런 것도 챙기시는 거고요. 신축 감면주택 부분은요. 신축 감면주택 부분에서는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축 감면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 감면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5번 관리처분 인가내역서하고 6번 임시사용 승인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내역서와 임시사용 승인서를 꼭 그 중간에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예, 중간에 챙겨놓으셔야 돼요. 관리처분 인가내 영서는 이 재개발 진행될 때 요 시점에 생겨요. 요렇게 진행될 때 나중에 이때 팔거든요. 이때 팔면서 나중에 세금 계산하는데 언제 시점에 서류가 생기냐면 관리처분 인가는 요때 생겨요. 서류가. 임시사용승인서는 요때 생깁니다. 집이 부셔질 때 한 번, 아파트가 지어질 때 한 번. 근데 요때 서류를 조합해서 날라온 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서류처럼 보이질 않아. A4 용지 백지에다가 워드 몇 번 뜨뜻뜨뜻 쳐고 구청장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턱 날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요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서류를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감면주택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감면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세무처리하기가 편하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